그다음에 냉난방 장치 설치. 그래서 냉난방 장치 설치는 우리가 이제 원룸 같은 경우 있으시죠? 원룸들 보면은 풀옵션이냐 아니면은 노옵션이냐 그 옵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냉난방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곳이냐 작은 곳이냐도 중요하지만 냉난방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에어컨이 달려 있느냐 당연히 보일러는 대부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보일러가 없어 그럼 보일러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가격이 오르겠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그다음에 용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요. 이건 썼다 치울게요. 뭐 대단한 경우는 아니고 내가 만약에 땅을 샀는데 농지를 구입했어요. 농지 구입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온대 아니면 뭐 상가가 들어온대 그래서 만약에 상업지로 변경이 됐다. 그럼 이렇게 변경이 되면은 그만큼 가격이 어떻게 되죠?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뭐가 되는 거세요? 이런 경우도 이제 자본적 지출. 왜냐하면 이렇게 됨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은 내가 이런 수선, 그러니까 고침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이걸 무슨적 지출이라고 하세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이거는 고쳐도 금액에 큰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실 게 원상회복. 그래서 원상회복이라는 거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진 않죠. 그 원상회복의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유리창 교체나 뭐 페인트 칠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유리창 깨지면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바람 들어오니까. 그래서 유리창 깨진 거를 고쳤어. 근데 문제 뭐냐면 이거를 고쳤다라고 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유리창을 교체했다라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무슨적 지출이라고 하세요? 수익적 지출. 그 다음에 능률 유지. 능률 유지는 뭐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회사에 기계가 있는데 기계라는 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고장날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를 거기에다 뭐 기름칠을 해줬어. 그러면 그건 유지 정도만 하는 거지 더 이상 상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슨적 지출이에요? 수익적 지출. 그다음에 페인트 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뭐 5년에 한 번씩 페인트 칠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페인트 칠한다 그래서 더 좋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뭘로 잘 나오냐면 분계 문제로 잘 나와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뭐 나중에 똑같은 얘기 또 하겠지만 자본적 지출이라고 나오면 자산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시면 수선비나 모여 차량 유지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 감가상각. 그래서 감가의 뜻이 뭐죠? 감가의 뜻은 뭐냐면 가격이 뭐 한다는 뜻이에요. 감소한다. 예, 그래서 가격이 감소하는데 우리가 쓰면 쓸수록 가치는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감가를 안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 실제 감가가 되지 않는 거, 아파트. 그래서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감가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어, 주택도 아파트도 뭐가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거기 123페이지 보시면 감가상각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에는 감가상각 안 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안 한다라는 거, 그 부분 좀 봐주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안 하는데 왜 안 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토지는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져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는 안 없어집니다. 뭐 진짜 특수한 경우로 해서 뭐 댐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뭐 지진으로 거기가 완전히 없어진다던가 이런 되게 특이 케이스 아닌 이상 땅은 안 없어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이게 뜻이 미완성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건설 중이다. 그러면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완성이 안 됐으니까 아직 사용한 게 아니죠. 이 감가상각이라는 건 쓰면 쓸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안 썼잖아요. 그러면 아직 안 썼으니까 가치가 떨어질 게 없죠. 그래서 완성된 이후에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 유형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뭐가 되죠? 감소합니다, 실제. 그래서 그 가치 감소액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자산의 평가 과정이 아니라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취득 원가를 거기에다 밑줄 체계적이고 합리적.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란 뜻은 뭐 다른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내가 만약에 중고차를 팔러 갔어요. 사러 간 게 아니고 내 차를 팔러 갔어요. 그러면 이제 내 차를 사려고 하는 일명 딜러라고 하죠. 내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 차 가격을 어떻게든 싸게 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살짝 기스가 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거 기스가 쓰니까 얼마 빼겠다. 그다음에 뭐 사고 경력이 있다. 그러면은 뭐 사고 났었으니까 얼마 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격을 뭐예요? 떨어뜨립니다. 근데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하나죠. 가격을 내가 싸게 가져가서 모아에서 팔아야 되니까 비싸게. 그러다 보면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표에 의해서 뭐 기스가 몇 센치 나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이해하겠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아 요건 요렇게 됐으니까 얼마 깎고 요건 요렇게 됐으니까 얼마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 아니죠. 근데 참고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어도 싸움은 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100%다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에 이루어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감가상각의 결정 요소라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감가상각은 공식을 좀 외우셔야 돼요. 그 공식 외우시면은 감가상각의 결정 요소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요건 이제 다음 주에 특지시험 보는 내용에 있는데요. 이거는 그 외우시라고 나눠드린 2장짜리에 있어요. 교재에는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2가지가 아니고 5가지 돼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건 가장 많이 쓰는 거고 시험에 이거 아닌 다른 방법들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액법. 그래서 정액이라는 뜻이 뭐냐면 액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액법인데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단종가치 나누기 내용 연수. 그래서 정액법의 특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해요. 왜 그러냐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하세요? 정액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정률법. 그래서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그래서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크다. 그
그다음에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자녀 내용 연수. 이게 지금 여기가 안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수 만들 때 선이 안 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선이 있는 겁니다. 네. 잠시만요. 무슨 문제지? 보기. 이거 분수예요. 분수. 그다음에 이중 제감법. 이중 제감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요객 곱하기 내용 연수분의 2. 안 그려지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은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통 생산량분의 단기 생산량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그 첫날 나눠드린 2장짜리 두 번째 줄에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 감가상각의 결정 요소라고 있으시죠? 123페이지 보시면 감가상각의 결정 요소라고 있는데 요거를 그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도 하고 그냥 정액법 외우시면 돼요. 정액법에 여기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이게 감가상각의 3요소입니다. 네.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처음에 보시면은 취득 원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 보시면 말 그대로 취득 원가는 우리가 산 금액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는 그냥 간단하게 구입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취득이라는 게 산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주고 샀느냐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용 연수. 내용 연수는 그냥 사용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용 연수가 5년이야. 그러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5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잔존가액, 잔존가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남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해보시면 이제 정액법. 그래서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전종가액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이거는 공식 잘 외워주시면 되고요. 일단 정액법 그러면 매년 감가상각비가 어떻다고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다? 일정하다. 그럼 공식은 추후에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큽니다. 그래서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크다는 얘기는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주제는 124페이지. 여기 124페이지 보시면 감가상각비의 기장 방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가 나중에 알아서 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모르게 크게 하실 거는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 125페이지 보시면은요. 유형자산의 처분. 그래서 처분 나오면 크게 두 가지예요. 비싸게 팔면 처분이, 싸게 팔면 뭐요? 처분, 손실.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거는 따로 1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따로 연습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따로 연습하는 것들은 왜 연습하냐면 시험 문제 좀 잘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추후에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재는 126페이지.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아까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1년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업에 사용해야 되고, 형태가 없어야 되고, 수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아까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 무형자산은 좀 암기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좋아서 외우라고 설명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험 자체가 한 반은 암기 문제, 그다음에 반은 이해 문제이기 때문에 좀 외워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무형자산 나오면 이건 그 외우라고 나눠드린 거 두 번째 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식별 가능해야 되고 영업권은 자가 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된다. 적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감가상각은 직접법 내용 연수는
20년이네. 그다음에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상호법, 개발비는 무형자산, 영주비 및 영상 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형자산은 뭐가 가능해야 된다? 식별. 그 식별이라는 게 회사하고 따로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따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어야만 무슨 자산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무형자산. 그래서 결론은 회사하고 별도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고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SBS 있죠. SBS에서 그 특허권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도 하나의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나오셔서 그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 특허 갖다가 물건 팔아라. 그렇게 해갖고 경매로 해서 그 하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로 분류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하고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특허권만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돈 벌려면은 대부분 이쪽하고 관련된 회사들이 돈을 좀 많이 벌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 보면 뭐 물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명 제조업이라고 하죠. 제조업으로 돈을 벌 수는 당연히 있지만 그쪽보다는 이 무형자산으로 해서 돈을 벌면은 무궁무진하게 돈을 벌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카카오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용을 하고 돈을 내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결하는 건데 그런 회사들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성공만 하게 되면은 뭐 처음에 카카오톡으로 했다가 카카오뱅크 했다 막 여러 가지 계속 늘어나잖아요. 늘리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하나만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근데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하나 새로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돈 벌려면은 이쪽에서 많이 벌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처음 해보시면 영어권. 영어권이라는 건 말뜻 그대로 영업에 대한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약에 호떡집을 하는데 우리 호떡집이 전국에서 잘 돼. 그래서 어떤 회사가 우리 호떡집을 사겠대. 그럴 수 있잖아요. 장사가 잘 되면은 다른 회사들이 와서 사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럼 그때 만약에 이 호떡집이 1억짜리예요. 1억짜리인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뭐 3억에도 팔 수가 있겠죠. 원래 가격은 내가 이걸 준비하는 데는 1억이 들어갔지만 그 1억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장사가 잘 되면 일명 권리금처럼 웃돈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장사가 잘 돼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더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장사 같은 거 하실 때 특히 웃돈 주고 뭔가 살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실제 몇 번 가서 먹었었던 집이에요. 이게 청라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었는데 뭐였냐면 샤브샤브 집이었어요. 저도 한 두 번인가 많이는 아니고 한 두세 번 정도 갔었던 집인데 나중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뉴스에 왜 나왔냐면 거기 사장님하고 거기 담당이 이제 프랜차이즈였기 때문에 거기 담당 영업 직원하고 짠 거예요. 뭐를 짠 거냐면 매출액을 가짜로 늘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늘렸냐면은 샤브샤브 1인분 시키고 막 술을 막 10만 원어치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액 가지고 장난을 쳤죠. 근데 왜 그랬냐면 그 권리금 많이 받으려고 웃돈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꼭 내 돈으로 직접 뭐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남이 만들어준 것만 봐갖고는 사기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좋은 사람도 많지만 이상하신 분들도 종종 있으시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자가상출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장사가 잘 되니까 영업권 5억이요.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만약에 이런 경우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1억짜리 회사예요. 근데 다른 회사에 팔았는데 3억에 처분을 했다. 그러면 2억 더 줬잖아요. 이게 무슨 건이 되는 거예요? 영업권이 되는 거지. 그냥 우리 회사 장사 잘 되니까 영업권 10억이요.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됐을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슨 취득이요? 유상취득, 돈 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쓰는데 이거는 나중에 아마 많이는 아니고 한 번 정도밖에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걸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사용기간인데 웬만하면 이 사용기간은 몇 년 이내로 해라? 20년 이내. 20년을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20년은 뭔가 내용이 없어. 정해진 게 없어. 그럴 경우에는 몇 년 이내로 해라? 20년 이내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것도 보시면 합리적인 감가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감가상각 방법 아까 제가 잠깐 적어드렸을 때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무슨 법을 써라? 정액법.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감가상각을 하시오라고만 주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오가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왜 안 나오냐면은 시험 자체에서 물어보는 거죠. 뭘 물어보냐면 감가상각 방법 안 주면 정액법으로 쓰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뭐 별도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아예 안 나와요. 무슨 법으로 하시오 이런 게. 그러면 무슨 법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정액법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설명하고 교재 보면서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개발비는 무형자산. 그래서 우리가 개발이라는 게 있고 개발 단계가 있고 연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이제 저하고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 돼버렸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검사할 때 코에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단 우리나라에서 연구는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가글처럼 물고 있으면 한 2분 동안 하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연구는 끝났대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연구 끝났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음. 연구하고 개발하고는 달라요. 연구는 뭐냐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테스트한 게 뭐예요? 연구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개발입니다. 근데 아직 개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저렇게 좋은 게 있는데 저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안 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시는데 안 쓰는 게 아니고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가 끝났다 그래서 이게 임상 실험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테스트 해봤더니 가능하네. 그러면 이거 이제 식약처나 이런 데에다 이제 통과되게끔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카이스트에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발표한 게 있어요. 뭘 발표했냐면은
그 대부분 다 휴대폰 갖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예. 그리고 그 휴대폰을 무선 충전하는 거. 근데 뭐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데에서 쓰는 기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되는 게 아니라 기계 필요 없이 아무 데나 던져 놓으면은 충전이 되는 거. 예, 요거를 지금 연구는 끝났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와이파이처럼 땡겨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공기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전기가 떠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전기가 과연 사람한테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 그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하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떼돈 벌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충전이 되게끔은 되게 많은 회사가 연구는 어느 정도 끝났을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연구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이제 사람 몸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일반적으로 전기는 사람 몸에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게 되면 떼돈 버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 되면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팔 수 있으면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자산 처리가 가능한 거고 연구는 아직 못 파는 겁니다. 그냥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만 한 거기 때문에 연구가 끝났다 그래서 판매가 가능한 건 아니세요. 그 다음에 경상개발비는 경상의 뜻이 뭐냐면 경자가 가벼울 경자예요. 그래서 돈이 얼마 안 드는 거.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뭐 개발하는데 1,000원 들었어. 무조건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은 금액 갖고 개발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세요? 경상개발비. 그래서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그때는 비용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재 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26페이지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무형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을 말한다. 그다음에 식별 가능성. 그래서 무형 자산은 기업 실체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제가 아까 따로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분리될 수 있거나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해야 된다. 그래도 결론은 따로 떨어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통제. 예, 그래서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 되는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저작권, 뭐 상표권 이런 것들 다 어느 정도 접근을 제한시킬 수 있잖아요. 예. 특허권 같은 것들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 그래서 돈 벌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효익 나오면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팜으로 해서 미래에 어떠한 효과가 있어야죠. 그래서 특허 같은 거 내잖아요, 사람들이. 왜 내냐면은 뭐 이제 끝나긴 했지만 예전에 이제 과거에 보면은 저기 뭐냐 백종원 씨 나왔었던 골목식당 거기에 보면은 그 덥죽이었나 있었죠. 그것도 어쨌든 뭐 상표권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상표 갖고도 돈을 벌 수가 있죠. 왜냐면 사람들이 덥죽이래. 그러면 봤잖아요. TV에서. 그래서 이 덥죽했었던 분이 프랜차이즈를 했나? 그럼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지방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거는 좀 단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원래 어떤 음식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짬뽕이야. 근데 뭐 군산 짬뽕이야. 만약에. 예. 그러면 원래 어디 가서만 먹을 수 있어야 되죠? 군산 가서만 먹을 수 있어야 되죠. 흑돼지도 똑같잖아요. 제주도. 그러면 흑돼지라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은 제주도 안 가고 인천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흑돼지 파는 곳들이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생겼냐면은 꼭 거기를 가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너무 이제 접근성이 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갔을 때에 뭔가 특별함이라는 게 없죠. 원래 여행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특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가서 이걸 먹었다. 예, 특별한 음식을 먹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뭐 워낙 빨라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무형자산의 종류 보시면 첫 번째로 개발비. 그래서 신제품의 개발 활동과 발생하여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 액주,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팔 수 있어야 돼요.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프랜차이즈. 네, 프랜차이즈도 이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호 갖고도 프랜차이즈 어디다. 그래서 뭐 스타벅스다. 네, 아니면 뭐 버거킹이다. 롯데리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호가 가지고 이제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프랜차이즈.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음식점에 좀 관련이 있으시면, 아니 그 관심이 있으시면 프랜차이즈 회사의 격리 직원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도 격리 직원을 뽑아요. 그래서 제가 첫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뭘 설명을 드렸었냐면 이쪽 파트에서 업무를 하시면 갈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프랜차이즈 아니 그 음식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그쪽 관련된 프랜차이즈 회사에 취업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산업재산권. 그래서 산업재산권은 총 네 가지로 되어 계세요. 거기도 잘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뭐뭐가 가능하냐면은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특허권,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되어 계세요. 그래서 특허권은 말 그대로 특허 관련된 거고, 실용신앙권은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 관련돼서도 권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권은 말 그대로 디자인 관련돼서. 그래서 앞으로 이쪽도 괜찮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뭐 1인 가구로 예전에 살았었지만 1인 가구로 살게 되면 꼭 여자분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남자분들도 보면은 아기자기한 거 많이 찾아요. 왜냐면 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작은 걸 사야 되는데 대부분 뭐 아니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왕이면 작으면 이쁜 거 찾는 경우들이 어때요? 많아요. 왜냐면 기왕이면 이쁜 거 갖다 놓거나 아니면 뭐 귀여운 거 그런 식으로 본인 성향에 맞는 걸 구입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상표권. 그래서 뭐 삼성이냐 벤츠냐. 그래서 과거에 벤츠였나 BMW였나 그 어디였지? 노래방에서 한번 소송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또 벤츠 노래방이었나? 네. 그래서 그런 노래방 이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벤츠라는 회사에서 소송 걸었어요. 네, 벤츠라는 이름을 쓰려면 돈 내라. 그래서 실제 판결에서도 하루에 얼마였나, 한 달에 얼마였나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내고 써라. 그래서 이름이 상호가 변경된 노래방들도 실제 존재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벤츠라는 이름을 가지고 노래방에 쓰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네 상표에 대한 그 수준이 낮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를 보호를 받으시려면 뭐를 하셔야 돼요? 일단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저도 이제 특허청에 들어가는데 간혹가다 그런 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어? 이거 이렇게 쓰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기억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특허청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웬만한 거 다 있어요.
그다음에 기타의 무형자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거기 마지막쯤에 보시면 저작권하고 소프트웨어. 기타의 무형자산에서는 저작권하고 소프트웨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저작권은 뭔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그 권리를 갖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저작권이 이제 음악 관련되신 분들, 그래서 뭐 작사, 작곡가 이런 분들 저작권으로 뭐 가끔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1년에 1억을 벌었네, 얼마를 벌었네. 그게 다 이제 저작권으로 버는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래서 뭐 회계 프로그램, 한글 프로그램, 엑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뭐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많은 분들이 불법 제품을 씁니다. 일명 복제품을 불법으로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회사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쓰다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집은 솔직히 쓰면 안 되는데 써도 크게 지장이 없는 게 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대요. 그래서 못 들어와요. 그래서 문 잠가 놓으면 땡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 관련돼서는 그렇게 세게 안 하는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정품이냐 아니냐. 그래서 학원에서도 정품 안 쓰면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다 돈 주고 정품 구입해서 쓰셔야 돼요. 원래는. 그다음에 무형자산의 인식과 특정 121페이지 보시면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느냐 요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효익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뢰성이라는 게 뭐냐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개별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맨날 똑같아요. 취득 나오면 제가 적어드릴 건 이거밖에 없어요. 취득, 구입, 매입. 그래서 취득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그다음에 장기매매증권 살 때는 900번대 수수료 비용. 그래서 얘만 다릅니다. 다 똑같은데 요거 살 때만 좀 달라진다라는 거. 그다음에 매출 시에 부대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그리고 제가 반복적으로 적어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뭐 문제 풀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적어드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어떻다?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 그래서 내부 창출이 가능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영어권은 자가 창출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사무 취득만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개발비는 내부 창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부 창출이 무조건 다 안 된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발이라는 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부 업체랑 같이 만들게 되면 외부 업체가 이걸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회사에서 어, 개발하고 그러니까 연구하고 개발을 열심히 해서 물건을 이제 만들어서 팔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같이 공동 개발한 회사에서 이 그 개발한 내용을 다른 회사에다가 팔아먹었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난리 났었거든요. 어, 그래서 같이 개발해서 이 회사가 돈을 투자를 해갖고 이제 물건만 팔면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팔아먹은 거죠.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개발은 혼자 하시는 게 가장 어때요? 좋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쉬겠습니다. 128페이지. 거기 박스 보시면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라고 있는데요. 연구 단계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계획적인 탐구 활동, 그러니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 평가, 응용이고요. 개발 단계는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부, 금형이라는 게 그 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만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물건을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금형 하나 만드는데 돈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팔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그리고 무형자산은 그 아까 잠깐 적어드렸던 그 5줄 있죠. 네, 그걸 좀 외워두셔야 되세요. 잠깐 쉬었다 11시 반에 신호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뒤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